전에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사업이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센터를 퇴사하고 나서 제가 당사자가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담은 책이기도 하고요. 현재에는 비영리단체 국민정거장이라는 곳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회적 고립 청년들,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청년들 만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정책 관련해서 자문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예요. 제 정체성이 그러니까 고립 당사자 얘기만 하지는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사회적 그 지원 조직의 실무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청년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해봤었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한 가지 정체성이 더 있죠.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연구자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정체성이 겹쳐져서 활동을 하게 됐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원조직 실무자로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스스로 고립 상태라고 인지하지 못했었거든요. 아마 고립을 경험해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당장에 내가 고립되자마자 아, 나 고립 상태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기가 어려워요. 되게 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제가 어떤 순간에 그거를 확인하게 됐냐면 이건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유튜브 중독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한데 그때는 정말 더 심했던 거죠. 그래서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면서 늘 태블릿 PC만 받고 한 번은 씻으러 들어갔는데 그 씻으러 들어가는 동안에도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멈추는 순간 현실을 마주해야 되잖아요. 거울 앞에 나를 마주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 PC 가지고 들어가서 양치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순간 거울을 봤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며칠 동안 밖에도 안 나가고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런 상태로 도대체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는, 씻지도 않고, 근데 밖에 안 나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씻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씻지도 않은 상태로 거울 앞에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만나왔던 청년들이랑 나랑 다른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그 상태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넣은 이유가 되게 고립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고립 상태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고립이 뭔데요? 작가님은 고립이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고립된 사람일까?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첫 번째가 혼자 사는 사람, 두 번째가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 세 번째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 네 번째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구분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혼자 사는 사람은 그냥 1인 가구인 거죠. 근데 한동안 한국에서는 특히나 사회적 고립 얘기를 하면은 그냥 1인 가구 그 자체를 얘기하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전국 그 조례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지금은 되게 보편화된 삶의 방식인데 이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때는 그게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립이다라고 인식되던 시기도 있었어요. 두 번째, 밖에 나가지 않는 건 은둔 상태죠. 물리적인 고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분 계시죠? 네, 물리적인 고립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은 사실은 1인 가구랑 비슷한 거죠. 그냥 동거인이 있는 거지 고립 상태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기준인 거죠. 그냥 주거의 형태다. 네 번째,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 최근에는 이 기준으로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끼고 있느냐. 밖에 나가더라도 타인과 교류를 하지 않거나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더라도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기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네, 지금부터는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만났던 청년 10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제가 한 가지 협조를 좀 구하려고 하는 게요. 제가 이 유인물을 좀 출력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던 이유가 제가 이렇게 혼자 계속 그래도 이 뒤에 여러분들이 좀 얘기거리를 꺼내려면 한 30-40분, 최대 1시간은 이야기를 해야 뒤에 이야기들이 좀 나오시거든요. 근데 혼자 얘기하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10명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효과적인 게 그 사람들이 한 말을 읽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글을 그분들이 한 말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말투라든지 되게 이상한 글로만 보면 이상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아마 요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읽어주십사 요청을 드릴 수 있는데 혹시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은 건너뛰고 옆 사람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10명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청년들은 앞에서 정책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밖에 나가냐 안 나가냐 이런 기준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고립 청년을. 저는 어떤 청년들을 기준으로 만났냐면 일단 19세에서 34세의 비혼 여성 청년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스스로 고립됐다고 생각하신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정책이 됐든 특히 청년 정책에서는 당사자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너는 고립 청년이니까 이런 지원이 필요해가 아니라 난 내가 고립 상태였는데 난 이런 게 필요했고 이런 게 힘들었어 라는 것들을 발굴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스스로 고립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 왜 고립되셨어요? 무슨 지원이 필요해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스스로 고립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참여한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 결과를 보니까 고립 운둔 청년 중에 70%가 가족이나 지인이랑 동거 상태라고 해요. 근데 이 숫자가 전국에 있는 1인 가구, 지금 그렇다면 나머지 30%가 1인 가구에 가깝다는 건데 전국에 있는 1인 가구 비율보다 이 숫자가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고립 운둔을 경험하는 분들 중에는 가족이랑 함께 사는 비율이 더 높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족이라는 존재가 늘 나에게 도움이 됐는가, 고립된 청년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여성들에게 만나서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고립되는 데에는 가족은 그럼 어떤 역할을 했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랬더니 정말 10명이 거의 하나같이 말한 게 가족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거를 지금부터 그 청년들의 말글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조금 작게 나왔나? 네. 그래서 왼쪽 한 분, 오른쪽 한 분 다른 분이거든요. 이 왼쪽, 오른쪽 분이. 읽어주실 분 자원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 오! 좋습니다. 왼쪽 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앞으로 근데 뒤에 읽어주실 게 많아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읽는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안 그러면 지금 저 김밥까지 드셨고 졸릴 수 있거든요. 네. 오른쪽 거 읽어주실 분? 아이고, 선생님 저기 먼저 드셨네요. 네. 이따 순서가 많습니다. 네, 그럼 왼쪽부터 읽어주세요. 너무 너무 현실적으로 읽어주셨다. 어떠세요? 왼쪽에 있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고립 청년의 모습하고 좀 닮아 있나요? 비슷한 것 같으세요? 예전에 고립 청년이라고 하면은 막 엄마가 차려주는 밥 축내고 아니면 컵라면만 먹고 이런 이미지로 많이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밥을 차려줘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청년 여성의 고립이 남성 청년하고는 조금 다른 지점이거든요. 가사노동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부여받아요.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친구 얘기는 되게 마음이 아프죠. 이 친구는 가족들이 자기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온갖 감정을 쏟아내는데 막상 자기가 힘들 때는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아요. 그냥 네 누나 또 관심병 도졌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족들이, 이 친구들이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고 감정노동을 하는데 그 누구 가족들에게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족은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가족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가족을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가족을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자리 얘기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돌봄 이야기를 늘 하는데요. 돌봄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이 일자리만 있으면 고립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 시선이 있어요. 근데 그 시선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까 보셨죠?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고립되잖아요. 콜센터에서 일하면서도 고립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답이 아니라 지금 부족한 거는 사회적인 돌봄이다. 우리를 돌봐줄 서로가 없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한국을 벗어나서 좀 다른 세계의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그 이 누워있는 이런 청년들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는 아까 뭐 히키코모리 얘기도 나왔지만 중국에는 탕핑족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탕핑족이 뭔가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누워있는 사람들이란 뜻이래요, 그냥. 그래서 그게 왜 유행이 됐냐, 그런 표현이. 알고 보니까 이름 모를 누군가가 탕핑주의자 선언이라는 그런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써서 배포를 했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자기 이름 걸고 그런 얘기를 하긴 어려우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됐는지를 낱낱이 밝히는 글을 써서 약간 그 선언문 같은 거를, 책까지는 아니고 되게 얇은 선언문을 배포를 했고, 그게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청년의 이야기는 그런 거죠. 이 세상이 이럴 수밖에 없게 만든다. 비슷한 얘기가 일본의 작가도 쓴 게 있습니다. 이불 속에서 봉기하라 라는 책인데요. 제 책이랑 진짜 한 일주일 차이로 나왔거든요. 그래도 제 책을 보세요. 아무튼 왜냐하면 조금 어려요. 철학적입니다. 저 진짜 재밌게 봤는데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읽는데 한 2달 걸린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 청년이 이런, 다카시마 린이라는 작가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것, 위법한 일을 하는 것, 멍하게 있는 것, 대충 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런 일반적으로 헛짓거리나 무의로 여겨지는 상태야말로 상황을 바꿀 열쇠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애당초 인간의 생을 느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이미 저항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했던 북토크에서 이거 가져갔더니 맹비난을 받았거든요. 오, 지금 빨리 일어나라고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 누워있는 청년들을 정당화시키는 거냐. 막 이런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시선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 얘기가 되게 내가 당사자 시선에서는, 물론 제가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뒤에 이 글을 읽었지만 당사자라면 이 얘기가 훨씬 더 마음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너 지금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사회가 그만큼 각박하고 경쟁주의적이라는 거를 이 작가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주죠. 또 살아남는 것이 이미 저항이다. 죽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고립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죽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일 죽고 싶어 이런 느낌보다도 남은 생이 너무 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죽음이란 단어랑 되게 가까워지는데 타카시마 리는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너가 살아남는 것 자체가 저항이다. 너처럼 누워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폭풍같이 달려와가지고 거의 1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저희 한 5분까지 쉬어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